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세 번째 파트네요. 학습지는 18장이고요. 여기도 수업은 다 나갔는데 여기 학습지 빈칸 채우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이라는 건 사실 전에 중간고사 범위였죠. 1회고사. 그 범위에서 나왔는데요. 동학은 종교입니다. 종교인데 이 동자가 동력할 때 동자죠. 네, 이렇게 쓴 한자 있죠. 그러니까 우리 동쪽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반대로 성으로 나온 거냐? 예. 서학 배우셨죠? 천주교. 그 서학에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우리만의 종교입니다. 근데 이 동학이 약간 그 서학이랑 비슷한 맥락이 있었죠. 인간 평등을 중요시하고 뭐 시천주, 인내천 그런 교리도 내세우면서 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종교가 잘 나가다가 역시나 조선 정부가 탄압을 하면서 교주가, 그러니까 일대 교주죠. 일대 교주가 혹세 무민죄라는 죄를 받아 가지고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혼란케 하냐." 이런 죄목으로 1864 년에 처형을 합니다. 그 후로 쪼끔 이제 시무룩해지다가 이대 교주 최시영을 만나면서 다시 교단이 살아났다고 까지가 1 회고사 범위였는데요. 근데 그 동학이 명맥이 잘 이어져서요. 이때가 1890 년대인데 그때 또 한번 또 한반도를 뒤흔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단계별로 볼 건데요. 1 단계가 교조 신원운동이고요. 여기까지는 아직 종교의 단계고 그 뒤에 이제 봉기를 직접 일으키는 시기가 옵니다. 고부농민 봉기부터 이렇게 해서 묶어서 그냥 볼게요. 1 차. 그리고 옆에 가서 청일전쟁 시기 때 2차 봉기. 요렇게 하면서 총 3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만 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당연히 1-2차 분기겠죠. 그죠? 그럼 한번 처음부터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자, 교조 신원 운동입니다. 교조가 누구냐면요. 종교를 처음 창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방금 적었습니다. 누굽니까? 최재우란 사람이죠. 이 교조가 말한 그대로 써 있네요. 억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1864 년에 혹세 무민죄로 당했는데 이 억울함을 풀어주자. 이게 신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교주님 불쌍해요. 우리 교주님 나쁜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런 운동입니다. 근데 그 동학이 사실 그 교조가 처형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라져도 크게 이상할 건 아니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그 90 년대에 와서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가는 밑에 있는 배경들이 좀 중요합니다. 우선은 1876 년에 개항한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엄청 사 간다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의 쌀값이 폭등하니까. 그래서 개항 이후에는 곡물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쌀을 실제로 재배해서 파는 사람은 좀 괜찮겠지만 쌀을 사 먹는 사람들이 큰일이 되겠죠. 그리고 정부가 이제 80 년대부터 개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화 정책이라는 건 없던 거를 새로 만들고 뭐 설치하고 다른 나라 유학생 보내서 배워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했거든요. 실제로 정부가 세금을 늘렸고요. 그래서 조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농민층이 힘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 때 지방관들은 또 농민들을 가만히 두냐고요. 예, 또 빨아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관들이 수탈을 일삼으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다라는 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동학이 이제 번져나가는 건데 앞의 내용을 좀 땡겨온 겁니다. 이대 교주 최시영이 이제 교단을 물려받고 나서 교단을 체계화합니다. 어떻게 체계화하냐면 포접제라는 방식으로 체계화하는데요. 이 포가 제일 작은 단위고요. 여러 개의 포들이 모인 가장 큰 단위를 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반도를 반으로 나눠 가지고요. 전라도 지역을 남접 지역이라고 구분을 하고요. 충청도 지역을 북접 지역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체계화를 요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독자층에 맞는 경전을 발행을 했다고 했었죠. 일단은 책이 두 가지입니다. 동경대전이란 책이랑요. 용담유사란 책이 있는데 동경대전은 옆에 써 있죠. 지식인들을 겨냥한 겁니다. 즉 지식인들은 한자를 쓸 수 있었죠. 그래서 한문으로 쓴
그런 경전이고요. 용담유사는 하층민들을 겨냥한 건데 하층민들은 한자를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식으로 된 거기다 하나 더해서 가사 형식으로 된 경전을 만든 게 용담유사입니다. 두 개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동학이 체계화가 되면서 널리 퍼지니까 이 교조신원이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목적을 보면 교조, 우리 최재우죠?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리고 동학을 탄압하지 말라. 즉 우리가 포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주와 삼례 지역에서 대규모로 집회를 열었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 수업 시간에 말한 것처럼 지도층들은 서울에 모여요. 그래서 궁궐 앞에서 상소를 또 올리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종교예요. 근데 이제부터 슬슬 정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보은 집회가 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보은 집회에서는요, 종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현실을 비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탐관오리를 숙청을 하고 그리고 외세, 일본과 같은 외세를 배격을 하자. 그런 정치적인, 즉 사회를 비판하고 바꾸자라는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농민들의 의식이 한층 깨어나게 된 것이죠. 그럼 요런 맥락상에서 이제 스파크가 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고부농민봉기라는 사건이죠. 고부라는 곳은 전라도에 있는 곳인데요. 이 고부에 군수가 새로 부임을 합니다. 누구냐면 조병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병갑은요, 아주 유명한 탐관오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을 아주 가혹하게 수탈한 걸로 된 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뭘 했는가를 조금 찾아보면요. 저수지인 만석보라는 걸 새로 쌓고요. 그리고 세금도 거두는데 내용은 좀 빠졌지만요. 혹시 전에 배운 것 중에 삼정의 문란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환정이라는 게 있었죠. 예, 특히 이런 거를 좀 많이 건드렸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안 좋은 풍습 중에 또 도결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좀 어려워서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 지방 정부에서 그러니까 관청에서 돈을 굴리다 보면 빵꾸 나는 게 있죠. 부족분들 마이너스 난 거. 그거를 토지에다 다 때려박는 거예요. 예, 다 토지세로 부과해 버리는 그걸 도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도결을 또 갖다 장난질을 쳐 가지고 엄청나게 세금을 뜯어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국가로 가진 않았겠죠. 여기는 좀 사진이 없긴 한데요. 조병갑은 또 뭐도 했냐면 자기 아버지 공덕비 세운다고 또 돈 내놓으라 그래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근데 이 조병갑이 여기서 폐악제를 일삼고 있었는데 하필 사람을 잘못 만납니다. 이 고부 지역에 유명한 동학 지도자가 한 명 살고 있었거든요. 누구냐면 전봉준입니다. 동학농민 운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죠. 전봉준. 자, 이 사람이 마침 조병갑이 이제 폐악제를 일삼으니까 농민들을 다 규합을 해서 관할을 습격을 하는데요. 농민들을 규합할 때 뭐 어떻게 했냐고 돼 있냐면 이 사발통문이라는 방식으로 했다고 돼 있어요. 어떤 형식이냐면 요 부분을 보고 사발통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게 밥그릇을 엎어놓은 모양이에요. 이게 평면이라 치면요. 밥그릇을 이렇게 엎어놓고 삥 둘러가지고 이름을 쓰는 겁니다. 하여튼 서명을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고부성을 부수고 조병갑을 효수하자. 효수가 뭔지는 전에 말씀드렸죠. 그 목 잘라서 거는 거. 군기창과 화약고도 점령하고 군수에게 아부해서 백성 침탈한 탐리, 그 욕심 많은 관리 얘기하는 겁니다. 탐리도 벌 주고 그리고 어디까지 치고 가자? 전주까지 치고 가서 서울로 가자라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목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 세력은요, 고부 관할을 점령을 하고 실제로 조병갑을 효수하진 않아요. 조병갑을 죽이면 일이 커지거든요. 진짜 찐으로 반란군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병갑을 처벌은 하고 연마을로 쫓아내 버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날 만했죠.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조선 정부가 군대를 보내서 탄압하는 게 맞는데 사실 정부가 그럴 여력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잡는다고 이 일이 해결될 것 같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농민들을 좀 달랩니다. 새 군수를 임명해서 내려보내고요. 그리고 사태 수습을 위해서 옛날부터 있던 직책이에요. 안핵사란 직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뭐 벌 줄 건 벌 주고 요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근데 그 안핵사로 간 사람이 이제 이용태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새 군수는 되게 괜찮았어요. 왜냐면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준다고 약속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아이고 새 군수님이 그래도 말이 좀 통하네.' 하고 말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에요, 이용태. 이 양반은 내려가서 달래진 못할 망정 주도한 사람들을 다 체포해서 처벌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해산을 했다가 다시 모이는 거죠. 여기 써 있죠. 이용태가 농민과 동학교도들한테 반란의 책임을 묻고 가혹하게 탄압을 했다고요.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에 다시 불이 붙어서 뻥 터진 게 이제 1차 봉기의 본격적인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뭐 사실 고부봉기부터 1차 봉기라도 봐도 무방하긴 해요. 근데 한번 흩어졌다 모인 거니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1차 봉기의 전개를 좀 볼게요. 전봉준이요, 손아중 등과 함께 무장이란 지역에서 봉기를 일으켰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봉기라고 부르는데요. 무장은 여기 있습니다. 고부 바로 밑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백산으로 이동을 해요. 백산은 요 위에 있네요. 백산으로 이동을 해서요, 여기서 조직을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백산에서는 경문과 사대 강령, 즉 자기들의 메시지를 이제 만들어서 퍼뜨리는데 동학농민군이 이 당시에 말했던 구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여기 교과서에 있죠.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이라는 두 가지 강령을 제시를 합니다. 무슨 뜻인가 옆에 보면요. 제폭구민, 폭정을 제거, 이게 제폭이고요. 구민, 백성을 구하겠다라는 거고, 보국안민은 나라를 도와서 안민, 백성을 편안히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농민들이 왜 들고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바깥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 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그 구닥다리의 질서를 지금 깨부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좀 캐치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엔 이제 정부군하고 이제 맞짱을 뜹니다. 황토현과 황룡촌 전투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연달아 싸우는데요. 이 두 전투에서 다 관군을 격파해 버립니다. 정부군들을. 예, 아주 뭐라 그럴까요? 놀랍죠. 자, 그리고 동학농민군은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예, 전주까지 점령을 합니다. 전주 성을 점령을 하죠. 근데 전주란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뭐 비빔밥도 맛있긴 하고요. 한옥마을도 이쁘긴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조선 왕조는 전주 이씨잖아요. 근데 그 전주 이씨의 본관이 쉽게 말하면 전주란 얘긴데, 즉 조선을 세운 태조의 사당이 거기 있죠. 한옥마을 가서 한복만 입으시지 말고요. 경기전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 태조의 어진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뚫려 있어요 또. 그래서 전주가 먹겠다는 얘기는 서울까지도 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주 지역은 전라도의 거의 핵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 전주성이 점령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또 시작입니다. 어디다가 또 SOS를 쳐요? 예, 청나를 또 부릅니다. 답답하죠. 자, 그러면 농민군 입장에 한번 대봅시다. 청나라를 불러왔대요. 근데 알고 보니 1885년에 맺었던 조약이 하나 발동이 되네요. 이게 뭐죠? 예, 텐진 조약. 이게 발동을 하면서 청나라군이 출병을 할 때 일본군한테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들어간다. 그러니 농민군도 그래 우리도 갈게 하면서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 같이 들어와요. 사실 여기만 하면 할만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본군까지 왔다는 얘기는 농민군이 상대를 더 이상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이걸 원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이 외국 군대 주둔 명분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와 협상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농민들은 정부에 패전개혁안, 지금 썩어빠진 정치를 바꿀 그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요. 정부가 그거를 또 동의를 해요. 그래서 화해를 합니다. 그 화해의 약속을 뭐라 부릅니까? 전주화약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전주화약이 1차 봉기의 끝입니다. 여기까지 맥락을 좀 잘 짚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2차 봉기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2차 봉기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 봐야겠네요. 전주화약으로 패전개혁안을 정부가 동의를 했고 농민들도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를 또 추진을 하는데요. 동학농민군은요, 농민군이라고 하는 거 좀 이상하긴 한데, 동학농민 요 세력들은요, 지역들마다 자치조직을 하나씩 만들어요. 그 자치조직의 이름을 집강소라고 하고요. 이 집강소는 각 지역에 있는 어떤 나쁜 것들을 제거를 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주로 뭘 하냐면 탐관오리를 처벌을 합니다. 하여튼 요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개혁을 이어나가고 있었고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맺었으니까 할 건 해야겠죠. 그래서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개혁을 추진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뭘 얘기를 해요? "야 끝났어. 가. 군대 빼라."라는 걸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뺐으면 2차 봉기가 안 일어났겠죠. 배경 연결이 바로 됩니다. 일본은 조선이 나가라 하니까 가요 안 가요? 예, 안 갑니다. 그러면서 청나라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동으로 내정 간섭을 합시다." 사실 우리식 표현이고요. 일본 애들은 그래요. "우리가 같이 조선의 정치를 개혁해 주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뭐 지들이 뭔데 개혁을 하니 많이 합니까? 애초에 간섭하겠다는 명분이 그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내정 간섭을 같이 하자는 얘기는 뭡니까? 청나라한테 쉽게 말해서 "조선을 나눠 먹자."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청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 체결하면서 거기에 뭐라 돼 있어요? "조선은 누구 거다? 청나라의 속방이다."라는 걸 또 명시해 놓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조선을 놓아주기 싫었던 겁니다. 애초에 생각은 '조선은 자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청나라는 일본의 요구를 거부를 하죠. 그럼 일본은 이제 뭐 할 차례입니까? 그래? 그러면은 한판 뜨자." 즉 전쟁을 이제 일으킵니다. 전쟁 일으키기 전에 뭘 하냐면 먼저 무력을 동원해서 어디를 점령하냐면요.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어우 씨. 놀랍죠? 그래서 요 사건을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볼 건데 가보사변이라고 불러요. 끔찍한 일이니까. 그러면서 김홍집 등 개화파 인사들을 이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내각으로 앉혀 놓고요. 그러고 나서 아산만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를 선제 공격하면서 뭐가 터지는 거예요? 예, 청일전쟁이 발발하는 겁니다. 아휴, 딴 데 가서 싸우지 왜 여기서 싸우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청일전쟁은 텐진조약이 발단이 됐고 어디서 싸운 거예요? 예, 우리나라 안에서 싸운 겁니다. 한반도 내에서. 근데 일본이 다 이깁니다. 예, 쭉쭉쭉 파죽지세로 그냥 이겨나가요. 그러면서 조선에서 청나라를 점점 몰아내면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예, 중요하죠. 청일전쟁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깁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나는 조약을 맺지요, 청나라하고. 무슨 조약이라고 해요, 그거를? 발음 조심하십시오. 예.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일본이 아주 시모노세키다, 뭐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셔도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일단 청나라가 조선을 계속 짓거라고 하니까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전쟁 배상금으로 청나라한테 2억량 내놔라라고 하는데 이 2억량이 지금으로 치면 몇 조쯤 돼요. 그 청나라 한해 예산을 웃도는 돈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청나라가 더 휘청휘청하죠.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밑에 또 연결이 되는 건데 청나라한테 땅 내놓으라 그래요. 할양은 땅을 가져간다, 나눠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를 가져가냐? 세 군데를 가져간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랴오둥 반도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타이완 섬, 그다음에 펑후 열도라 그래서요. 타이완 섬 밑에 있는 그 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다 까먹으셔도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때문에 랴오둥 반도가 일본한테 넘어갔다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뒷장에 나오죠. 삼국 간섭의 배경이 되는 거죠. 러시아 영향력이 세지는 계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농민군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냐는 아니고요. 청일전쟁이 터지고 아까 일본이 경복궁 점령하면서 내정 간섭을 시작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일으킨 게 2차 봉기가 되는 거죠. 즉 1차 봉기와는 약간 다르게 2차 봉기는 100% 내용이 뭡니까? 예, 외세 때문에 일어난 거죠.
다른 나라 세력 몰아내자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전개를 보면요, 규모가 커집니다. 예, 남접과 북접이 함께 연합을 하죠. 아까 접이 뭔지는 설명드렸습니다. 남접은 전봉준이 이끌고 있었고요. 북접은 손병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전국에 있는 농민군들이 다 동원됐다고 보시면 돼요. 힘을 합쳐요. 어디서? 논산에서 연합부대를 만들고요. 그리고 한성으로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합류를 못했던 다른 지역들의 농민군들은 역시 봉기를 일으켜서 한성으로 같이 가고요. 근데 이제 가는 과정에서 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전투를 여러 가지 하겠죠. 어디서? 요런 데서 싸우는 건데요. 중요한 사건들도 여러 개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뭐냐면 요겁니다. 예. 공주 근처에 우금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뭐 원어 발음으로 치면 우금티가 맞다고도 하는데 책 따라가겠습니다. 예,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하고 조선 정부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농민군이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사실 1차 분기 때 관군한테는 2번 이겼잖아요. 여러 번 이기긴 했지만, 근데 일본군은 레벨이 다르거든요. 거의 학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했지만 그래도 패배를 하게 되고요. 지도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각 지역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근데 이 전봉준이 순창에서 체포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연달아 체포가 되고요. 그러면서 제2차 봉기가 결국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한 거죠. 예, 하여튼 1차 봉기, 2차 봉기까지 다 살펴봤는데, 내용을 정리를 더 해보자면, 반봉건이자 반외세였던 대규모 농민운동이다라고 한 줄로 정리가 돼요. 이 반봉건이 1차 봉기였고요. 반외세가 2차 봉기의 그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 봉건이라는 건 옛날 그 성리학적 질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농민군이 전주화약 때 얘기했던 패전개혁안이 있죠. 패전개혁안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아까 본드는 게 빠졌는데요. 예, 요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던 안 좋은 질서 같은 걸 다 없애자라는 건데, 사실 여기는 조금 빠진 게 있지만 신분제를 없애자고 얘기를 같이 하거든요. 애초에 4대 강령 여기서도 보시면은 예,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뭐 이런 멘트가 나오니까. 그래서 하여튼 패전개혁안을 얘기를 한 게 이게 실제로 반영이 돼요. 어디에 반영이 되냐? 가보개혁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한 가지 키워드로 연결하시면 돼요. 가보개혁 때 뭐가 사라지는데요? 1차 개혁 때 신분제가 사라져요. 예, 그 신분제 질서가 바로 봉건 질서라고요. 하여튼 얘기했던 게 실제로 반영이 됐다라는 거. 그게 의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농민군들이 2차 분기 때 거의 다 뿔뿔이 흩어지긴 했지만 생존자들은요, 그 이후에 조선에서 의병운동이 3번 터지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조선 일대 한번, 대한제국 일대 2번 이렇게 터지는데, 을미의병 등 항일 의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도 의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의병 쓴 김에 정리해 드릴게요. 을미의병 다음이 을사의병이고요. 그 다음에 정미의병입니다. 뒤에 나올 거니까 좀 미리 좀 알아두세요. 을미의병은 왜 터졌겠어요? 을미 들어간 사건 뭐 있어요?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개혁. 특히 의미개혁 때 뭐 했어요? 단발령. 그게 이제 큰 반발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을사 들어가면 또 뭐 나와야 돼요? 예, 을사늑약 빠지면 안 됩니다. 정미의병은 뭐겠어요? 정미 7조약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1907년인데 이때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 해산됩니다. 하여튼 요건 다 계기들이니까요.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계점도 있어요. 뭐냐면 뭐 새로운 나라의 그 질서 수립에 영향은 줬는데 방안을 제시를 못했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걸 부시려고만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화만 낸 거죠. 그거 부분은 좀 아쉽다는 거고요. 그래도 이런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파트는 내용도 중요한데 흐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다 연결돼 있는 거라 맞물려 돌아가는 거니까요.
흐름 위주로 좀 잘 정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